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최근에는 아파트도 참 많이 지어지고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다들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랑은 전혀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신혼생활을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게다가 요즘에는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 얼굴도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30년 전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그때만 하더라도 이웃들과 가깝게 지내고 왕래가 잦았거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나 이웃과 가깝게 지냈는지 말이죠. 당시에 저도 신혼집을 다세대 주택으로 구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웃들이랑 사이가 좋았고 잠시 마을 한 바퀴만 걸어도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과 인사하고 살 수 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 다세대 주택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았지만 유독 저희 부부와 친했던 집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 바로 위층에 살았던 비슷한 나이대의 부부였습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윗집임에도 불구하고 계단으로 올라가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해서 참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야 아파트 안에 계단도 많고 엘리베이터가 많아서 불편함이 좀 덜하겠지만 그때 당시의 집들은 왜 다들 그렇게 불편하게 지어놨는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 집 위에 살아서 친하게 지냈던 부부가 영일이네 부부인데 저 역시도 영일이네 바깥 양반과 참 가깝게 지낼 정도로 사이가 좋았고요. 가끔 동네 슈퍼 평상에 앉아서 맥주와 소주를 나눠 마시곤 했는데 그럴 때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꼭 한 명씩은 합석해서 같이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늦으면 아내가 나와서 저를 찾아서 등짝을 때리곤 했죠. 아내 역시 영일이네 안사람과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니까 뭐 이 정도면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딱 맞겠다 싶겠네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당시 동네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애들 뛰어다니고 놀다가 저녁 시간 되면 엄마가 불러서 저녁 먹는 그런 분위기요. 지금도 그런 동네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저희 집과 영일이네 부부는 여름을 맞이해서 당시 계곡에 한번 놀러 가기로 했는데 저희가 당시에 고른 곳은 설악산이었습니다. 등산도 하고 내려오면서 계곡에 자리를 잡고 노는 것이었죠. 설악산까지 가는 길이 워낙에 멀어서 버스 대신에 영일이네 자동차를 타고 가기로 해서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부부 동반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됐습니다. 가는 길이 어찌나 복잡하고 멀던지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이라서 중간중간에 휴게소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로 갈지 결정하고 그랬습니다. 휴게소도 별로 없어서 제가 옆에서 계속 지도를 보면서 말해줘야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요즘 세상이 참 좋아진 것 같기도 하네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가는 데에만 6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어느덧 저희들은 설악산에 도착해서 사진도 찍고 신나게 등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늦게 등산을 시작해서 그런지 정상까지 가지는 못했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계곡에 자리를 잡아서 쉬었죠. 설악산에 놀러온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이미 설악산에서 돗자리 깔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당장 싸온 음식을 꺼내서 막걸리와 함께 먹는데 산속에서 이렇게 마시고 노니까 신선 노름이랑 다름없는 기분이었습니다. 날씨는 더웠지만 나무 그늘 아래에서 앉아 있으니까 선선하게 날씨가 딱 좋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서너 시간쯤 떠들고 놀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고 근처에 있는 온천으로 숙박업소를 정해서 가는 길에 술도 사고 부부끼리 한 방씩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씻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영일이네 부부가 우리 방으로 오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날에 도저히 빨리 잘 수는 없다면서 화끈하게 한잔하고 자자고 말하길래 그렇게 다시 술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둘러앉아서 술을 마시니까 대학생들 MT에 놀러온 것 같다면서 서로 옛날 얘기를 하면서 연신술을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편하게 술을 마시니까 금방 취기가 올라왔고 그렇게 저는 어느 순간 필름이 끊어져서 그대로 자버렸습니다. 술에 취해 한참을 자고 있는데 제 옆에 아내가 누워서 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좋은데 왔는데 곧바로 자기가 아쉬워서 그런지 아내에게 입을 맞추며 아내의 몸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몸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가 향기도 좋고 술에 취해서 그런지 저도 좀 불끈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술에 취해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하고 바로 자버렸거든요. 그렇게 몇 시간 자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번뜩 뜨였습니다.
그랬더니 제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내를 찾으러 다짜고짜 방을 나섰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영일이네 부부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에서 술판이 벌어졌던 것처럼 술과 음식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영일이네 안 사람이 바가 창방과 제 아내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아내와 영일이네 바깥 양반이 따로 술을 더 마시고 있었던 것이고 저는 먼저 자버린 것이었죠. 그렇다면 아까 전에 제 옆에서 자던 여자가 혹시 영일이 안 사람인가 싶어서 저는 순간 당황해서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영일이네 안 사람은 지금까지도 안 자고 둘이서 술 마시고 있으면 이게 바람난 게 아니고서야 가능하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때 시간이 새벽 3시쯤이었는데 확실히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행히 늦게까지 술만 마신 것이지 별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얼른 들어가서 자자고 말하고 각자의 부부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계속 영일이네 아내의 몸을 자극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날이 돼서 모두가 다 서먹서먹하게 남은 일정을 소화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다들 피곤했는지 아니면 서먹해서 그런지 다들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영일이네 바가창방과 열심히 지도를 보면서 다시 집을 찾아갔고 우여곡절 끝에 또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자려고 하니 위층 영일이네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뭘 집어던지면서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싸우는 소리는 영일이네 부부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닥달하다가 싸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싸움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와이프가 계속 가서 말리자고 하길래 저희는 가게 되었고요. 영일이네 바깥 양반이 저한테 자기 아내랑 같은 방에 있을 때 무슨 일 없었냐고 하길래 저는 술이 너무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영일이네 안 사람도 끝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술을 그렇게 먹고 잠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바깥 양반이 계속 자기 아내한테 잔소리를 듣다 보니까 화가 나서 나름대로 반격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기 와이프를 덮는 행동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허겁지겁 출근하느라 전후 사정을 알 수 없었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들어보니 영일이네 남편이 저랑 자기 와이프가 바람핀 줄 알고 자기 와이프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건 오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 했죠. 그래도 영일이네 남편에겐 그게 통하지 않았다면서 자기 와이프도 계속 말이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그 사실이라도 알게 되면 난리가 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저는 영일이네 안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화나서 친구들이랑 낚시하러 갔다며 내일이나 들어오겠다며 찾지 말라고 말하고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맥주를 사와서 영일이네 안 사람과 술을 마시면서 사과도 하고 위로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오해를 받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그러자 조용히 있던 영일이네 안 사람은 갑자기 저에게 정말 기억이 안 나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실 모든 게 다 기억이 난다면서 기분 나쁘지 않은 기억이라고 말하길래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 창반이 그렇게 때릴 때 차라리 저를 팔았으면 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저를 지켜주려고 일부러 끝까지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의리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끝까지 남편한테는 그날 있었던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그때 하던 걸 마저 하자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제 입술에 들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면 남편에게 모든 걸 다 말하겠다고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고 저는 괜히 싸움을 만들기 싫기도 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부부의 안 사람과 한다는 야릇한 짜릿함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뜨겁게 서로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저희의 강렬했던 몸짓이 끝났고 영일이네 안 사람은 정말 좋았다면서 종종 남편이 없을 때마다 이렇게 와서 놀다가 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너무 기력이 없어서 싫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일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영일 이내의 안 사람과 이미 여러 번 사랑을 나눈 상태였고 이렇게 살다가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사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지금 영일이네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가끔 궁금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때 그 일은 그렇게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일이 됐습니다. 절대 제 와이프에게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군대로 다녀왔고 그냥저냥 무난한 대학도 나왔고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모태솔로였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여름 휴가였지만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애들과 보내는 여행도 이제는 너무 지겹기도 해서 집에서 빈둥거리며 쉬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이 많았던 누나는 대학원생입니다. 휴가라 오랜만에 집에서 빈둥거리는 제가 못마땅했는지 아침부터 자기를 학교로 태워다 달라며 귀찮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나 성격상 이 부탁을 거절한다면 휴가 기간 내내 저를 괴롭힐 것을 알았기에 정말 너무나도 귀찮았지만 누나를 학교에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퇴근을 알려주며 저녁에 맛있는 것을 사준다며 꼭 오라고 하였습니다. 못 들은 척 무시를 하려고 하였지만 문자까지 보내며 데리려 온다는 확답 문자까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엄청난 근성에 결국 학교 끝날 시간에 맞춰서 누나네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저녁에 술 먹자는 이야기도 있었기에 차는 안 가지고 안 왔기에 가는 동안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조교 월급날이라며 밥도 쏘고 영화도 쏘고 술까지 풀코스로 쏜다길래 참고 갔습니다. 오랜만에 누나랑 술 한잔하면서 어릴 때 이야기부터 해서 현재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연애, 결혼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누나의 연애 경험수도 몇 번 없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고 고작 1살 차이지만 어찌됐든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게다가 제가 관심이 있는 여자가 있다면서 고민 상담을 하면 이래서 안 좋아 보인다. 저래서 별로다. 다른 여자를 만나봐라. 모태솔로라서 여자 보는 눈이 없다 등 여자친구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굴어놓고서는 저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곧 30살이 되는데 언제까지 동영상을 볼 거냐면서 혹시 아예 욕구가 없는 거 아니냐면서 놀리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개라도 시켜주고 그렇게 놀리라고 하였더니 저한테 소개해주고 인연 끊을 친구가 없다면서 끝까지 놀려댔습니다. 한참 동안 말장난을 하면서 오랜만에 누나랑 술을 진하게 마셨습니다. 비틀비틀 거리면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언제까지 누나가 다 큰 동생을 데리고 살아야 하냐면서 놀리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제 집입니다. 누나가 얹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나 좋은 남자나 만나서 시집이나 가라고 했더니 제가 걱정이 돼서 못 가고 있는 거라며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따라 걸어오는데 왜 이렇게 누나와 자꾸 몸이 부딪히는지 어느 순간 밑에 힘이 한가득 들어갔습니다. 또 그걸 어찌 보았는지 누나한테도 반응하냐며 툭툭 건드면서 놀리는데 놀리는 수준을 넘어서 엄청 자극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누나를 벽에 밀치고는 사정없이 진한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누나는 당황을 한 것인지 예상을 한 것인지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저에게 잠시 마음을 진정하고 좀 있다가 자기 방으로 오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소파에 앉아 시간이 흐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누나한테 미친 짓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 방에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희 사이에는 보이지 않은 어색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누나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날 심한 장난을 쳐서 너무 미안하다면서 왜 그날 자기 방에 안 왔냐고 물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저 역시도 큰 잘못이었다고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자꾸 그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방으로 왔어도 괜찮았다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빨간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을 눈치챘다는 듯이 누나는 생각 있으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아니라고 말은 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누나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처음으로 여자와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누나하고 말입니다. 중간중간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이미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좋다 못해 황홀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고 이제 그만하자면서 씻으려 간다는 누나를 붙잡아 밤새 그 기분을 만끽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소 어색할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누나에게, 누나는 저에게 편하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자연스럽게 파트너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맨날 누나 방에서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조심성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질 때쯤 누나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정말 수많은 고민을 하였고 나쁜 생각까지도 하였지만 도저히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누나와 함께 부모님이 계신 시골집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인 후에야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사실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저와 누나는 둘 다 입양한 자식들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갓난 아기일 때 데리고 왔기에 너희는 몰랐을 거라고 하면서 둘이 크면서 얼마나 사이가 좋던지 나중에 둘이서 같이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신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 둘이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런 일이 없었다면 평생 너희에게 입양한 사실을 말해줄 생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키운 적이 없다면서 그것은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않냐고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입양할 때 받았던 서류들도 다 보관하고 있으니 원하면 줄 테니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시골 부모님 집에서 자고 둘 다 얼이 빠진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한참을 누나와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는 이상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동네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아이를 낳고 같이 잘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호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온 누나와 부부로 지내려니 처음에는 호칭도 어색하고 뭔가 난감한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은 나름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누나의 생부생모를 찾아보는 문제도 고민하였지만 지금까지 사랑과 헌신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찾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무엇을 선택하든 후회를 생길 것 같아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쁜 아기를 보니 내년쯤에 둘째를 낳자고 누나한테 이야기를 하였더니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면서 죽어도 안 낳겠다고 하네요. 저희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연이 많은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밤이 도시 위로 드리워질 때 공기에는 다가올 변화를 예고하는 기운이 감돌았다. 김민준, 40살의 남자는 사무실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공무원으로 일하며 익숙해진 예측 가능한 일상이었지만 최근 그는 무언가가 바뀌고 있음을 느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일었고 설명할 수 없는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따뜻한 고요함이 그를 맞이했다. 아내 이지연은 출장 중이었고 민준과 장모 박선희가 당분간 집에 단둘이 남아 있었다. 선희는 활기찬 여성이었으며 그녀의 젊은 정신은 60을 넘긴 나이를 무색하게 했다. 지현이 없는 동안 집안일을 돕고 손자를 돌보기 위해 임시로 함께 살고 있었다. 민주는 선희의 존재가 집안에 예기치 않은 밝음을 가져온 것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선희는 은퇴한 교사로 가르치던 시절의 수많은 이야기와 유머와 지혜로 가득 찬 추억을 지니고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삶의 기쁨을 잃지 않아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그날 밤 민주는 달빛 아래 베란다에 앉아 있는 선희를 보고 놀랐다. 그녀는 가벼운 바람에 살랑이는 단순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눈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뭔가 달랐다.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평온함이 민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지만 그는 그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고 자신이 어리석다고 느꼈다. 민준아, 이리 와. 그녀가 따뜻한 미소로 불렀다. 같이 있어줘.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다. 오늘 밤 하늘이 참 아름답네요.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그녀가 마음을 울리는 달콤함으로 대답했다. 내가 어릴 적에는 하늘의 별마다 이야기를 지어내곤 했어.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별 하나하나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셨거든. 그걸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지.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다. 선희는 매혹적이었다. 단순히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그녀의 생동감 넘치는 본질이 그를 끌어당겼다. 그건 단순한 향수 탓이라고 자신을 설득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매료되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눴다.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 사이에 장벽은 없었고 오직 서로의 존재에서 얻는 순수한 위안만이 있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민준과 선희의 우정은 깊어졌다. 그녀는 민준이 세상을 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도전했고 그는 일의 어려움과 단조로운 공무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녀를 웃게 했다. 어느 오후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선희가 균형을 잡기 위해 민준의 팔을 잡자 두 사람은 갑자기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웃음을 터뜨렸다. 잠시 동안 인생의 모든 진지함이 사라진 듯했고 두 사람의 웃음만이 남았다. 하지만 이내 민준은 가슴에 무거운 짐이 느껴졌고 그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내적 갈등을 느꼈다. 민준과 선희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개되었지만 항상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진실된 애정을 유지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함께 삶의 미묘함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과 연결이 얼마나 놀랍고 순수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 민준과 선희의 관계는 자연스러웠지만 미묘한 긴장감을 내포하고 있었다. 마치 그들이 무시하려고 했지만 점점 부정하기 힘들어지는 에너지가 있는 듯했다. 그들은 작은 하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 속에서 서로를 마주쳤다. 접시를 건네다 손끝이 스칠 때나 눈길이 마주쳐 갑작스러운 열기에 부끄러워 급히 시선을 피할 때처럼. 어느 날 오후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태양이 아직 수평선 위에 남아있어 하늘을 황금빛과 장밋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거실에서 선희를 발견했다. 그녀는 커피 테이블 위에 흩어진 옛 가족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사진 하나하나를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며 눈에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아, 오늘은 일찍 왔구나. 그녀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집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싶었어요. 민준이 대답하며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다. 뭘 하고 계세요? 선희는 한숨을 쉬며 미소에 약간의 슬픔이 깃들었다. 옛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들이 자라고 은퇴하고 남는 건 추억뿐이네요. 민주는 그녀 옆에 앉아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지현이 어린 시절 꽃이 만발한 들판에서 뛰어다니며 웃는 모습, 그리고 젊고 생기 넘쳤던 시절의 선희가 고인이 된 시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 있었다. 선희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인상적이었지만 민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에 담긴 빛이었다. 그 빛은 사라지지 않은 듯 보였다. 선희 어머니는 정말 생기 넘치세요. 민준이 갑자기 말했다. 이 모든 추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쳐요. 그녀는 부드러운 웃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는 민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아, 민준, 당신이 나를 좋게 봐주는 거죠. 하지만 사실 때때로 저도 꿈 많던 젊은 시절이 그리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쳤는지, 얼마나 많은 소망들을 묻어두었는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말에 민준의 마음이 아팠다. 그녀가 품고 있는 이루지 못한 꿈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며 그 자신도 세월이 흐르며 얼마나 많은 꿈을 포기했는지 떠올렸다. 그것은 그들을 보이지 않게 이어주는 공통점이었고 삶의 의무들 속에서 소망들이 뒤로 밀려나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선희는 동네를 산책하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나란히 걷고 시원한 밤 공기를 느끼며 멀리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그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세상을 탐험하는 두 영혼 같았다. 민준, 선희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두 번째 청춘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내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쫓을 용기가 있다면 누구나 두 번째 청춘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용기가 필요해. 그녀가 속삭였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뭔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들 사이의 연결은 더 강해졌지만 동시에 더 복잡해졌다. 마치 모든 상호작용이 숨겨진 의미로 가득 차 있고 말하지 않은 단어들이 그들 사이를 떠돌고 있는 듯했다. 그는 마음이 갈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을 갈망했다. 어느 오후 그들이 부엌에 있을 때 분위기는 특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선희는 김치를 준비하고 있었고 민주는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의 능숙한 손놀림이 우아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홀린 듯이. 갑자기 그녀가 장난기와 애정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돌아섰다. 민준, 그녀가 말했다. 이거 도와줄래요? 그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다가가 그릇을 잡고 그녀와 함께 일을 시작했다. 매운 김치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고 둘은 서로 웃음을 터뜨리며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보며 웃었다. 선희가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았을 때 그 손길은 전류처럼 그의 몸을 타고 흘렀다. 무심코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곳에는 무언가 있었다. 둘 다 느꼈지만 위험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가 위험한 영역에 발을 들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 순간이 그가 경험한 가장 생생한 순간 중 하나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곧 선희는 손을 거두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민준. 당신 덕분에 이 집에 항상 웃음이 가득해요.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상실감을 무시하려 했다.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있었지만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도 서로 알고 있었다. 그렇게 날들이 흘러갔고 웃음과 대화,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작은 순간들로 가득했다. 민준과 선희는 깊은 우정을 나누며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조용한 이해와 진심 어린 애정을 함께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은은한 불꽃처럼 그들의 나날을 밝히며 지속되었다. 그 후의 날들은 거의 마법 같았다. 민주는 선희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빛나게 하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와의 대화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그를 다시 젊게 만드는 음악과도 같았다.
집 안 분위기는 더 가벼워졌지만 그들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어느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비칠 때 선희는 정원을 가꾸기로 했다. 그녀는 밀짚 모자와 간단한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느슨하게 묶었다. 여전히 잠이 덜 깬 민주는 창문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렇게 몰두하는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정원 가꾸기엔 너무 이른 시간 아닌가요? 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집에서 나서며 농담했다. 선희는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웃었다. 아, 민준, 자연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꽃들은 보살핌이 필요해요. 내가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할지라도요. 그는 울타리에 기대어 그녀를 바라보며 다가갔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선희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가 넘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물을 주던 화분을 바라보다가 그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내게 에너지를 주는 무언가를 찾은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군가일지도 모르죠. 민주는 침을 삼키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말에 담긴 무게를 무시할 수 없었지만 대답하기도 전에 손자 준호가 정원으로 달려와 웃음과 소리를 질러 분위기를 깨트렸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준회계로 시선을 돌렸고 그 아이는 그 순간에 필요한 가벼움을 가져다 주었다. 가을이 다가오면서 공기는 점점 더 시원해졌고 나무잎들은 색깔을 바꾸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준과 선희는 준호를 데리고 지역 축제에 가기로 했다. 도시는 음악과 음식 그리고 계절을 즐기는 사람들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가족처럼 함께 떡볶이를 먹고 상을 노리는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별한 순간이 있었다. 선희가 준호를 위해 따낸 큰 곰 인형을 들고 감격에 찬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 보이죠? 인생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소중한 순간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는 그녀를 보며 감탄을 숨기지 않았다. 네, 그래요. 일상에 갇혀 있을 때 이걸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날 밤 축제 후에 준호가 깊이 잠든 사이 민준과 선희는 다시 한번 베란다에 나란히 앉았다. 그곳에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만족감과 갈망이 섞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민준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고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민준 씨는 인생에서 후회하는 일이 있나요? 선희가 갑자기 침묵을 깨고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연약함이 비쳤다. 민준은 잠시 생각하며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모두 후회는 있죠. 때로는 더 강렬하게 살았어야 했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선희는 한숨을 쉬며 그 소리는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 시간은 정말 소중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닫게 돼요. 민주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를 만지고 싶다는, 그녀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라는 말을 하고 싶다는 갈망이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그들 사이의 장벽이 가족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누구도 그것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선희는 그에게 몸을 기울이며 그의 손 위에 부드럽고 다정하게 손을 올렸다. 고마워요, 민준. 이 시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선희. 그들은 그곳에 손을 맞잡고 서 있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것은 서로의 이해가 가득한 순간이었고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 둘 다 그들 사이에 강력한 무언가가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계를 이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지현이 전화해 다음 날 여행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 소식은 민준에게 안도감과 슬픔이 섞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아내가 돌아오면 집안의 분위기가 다시 변할 것이고 선희와 함께 보낸 순간들이 단지 추억으로 남을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지현이 돌아오면 좋겠네요. 선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슬픔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럴 거예요. 그는 복잡한 감정을 숨기려 애쓰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주는 혼자 베란다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생각했다. 그는 자신과 선희 사이에 싹튼 감정이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공유한 연결이 소중하고 진실되었음을 깨달았다.
지현이 도착하는 날 아침, 선희는 마지막으로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밝아 보였지만 눈에는 조용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도와주며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함께 웃음을 나눴다. 지현이 집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항상 그랬던 활기찬 에너지를 함께 가져왔다. 선희와 민주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감사를 담은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은 다시 평범하게 흘러갔다. 그러나 민주는 그 가을을 작은 것들의 소중함과 인간적 연결의 힘을 다시 깨달았던 계절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었다. 실현되지 않은 감정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